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 위원회 지금 시작합니다. 재한 씨, 네. 혹시 여기에 칼? 아니 요즘에 많은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그렇게 도깨비에 빠져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본인이 도깨비라면 뭐 갖고 싶은 능력 있나요? 있죠. 저도 그 드라마를 잘 알진 못하지만 네. 그 능력은 부럽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능력을 갖고 있으면 네. 부네스코 위원회가 네.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을 거듭나서 시청률을 한 20% 찍는 그런 능력을 제가 발휘하고 싶습니다. 소빈 선생님은 도깨비 능력 갖고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네. 로또 생각을 했는데 역시 했는데 네. 공유가 되고 싶습니다. 네. 도깨비 할아버지가 와도 좀 힘들 것 같네요. 도깨비 방망이는 되겠어요, 방망이.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목소리만 공유. 사실 우리가 뭐 네. 도깨비가 될 수는 없지만 사실 부네스코 위원회를 보면 우리가 대신 과거 여행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부네스코 위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과거로 안내를 할 텐데요. 오늘 주제는 뭘까 궁금해지는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아주 임팩트 있는 영상. 그 영화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네. 아니 재한 씨가 연상할 수 있게 주제를 연상할 수 있게 탁 멋있게 나와주시니까 좋네요. 자주 그렇게 해주세요. 전날 영하 10도였습니다. 추웠겠네.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다들 짐작하셨겠지만요. 오늘 부네스코 위원회 주제는 바로 1950년대 광복동 시대입니다. 네.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 부산의 뭔가 문화예술을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광복동이 어땠을까 그냥 상상만 했거든요. 어땠나요, 실제로?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왔습니다. 뭐 거의 네. 마지막 탈출구처럼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각지에서 문인들, 음악가들 그리고 이제 그 화가들과 같은 예술인들도 있었어요. 김동리 선생을 비롯해서 황순원 선생 그리고 유치환 선생 같은 이런 문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네. 우리가 잘 아는 이중섭 그리고 이제 백영수 화백과 같은 이제 화가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이 거의 다 이제 피난을 와서는 광복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광복동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고은 시인께서는 네. 이 1950년대는 모든 것이 꿀꿀이 죽처럼 뒤섞여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아마도 이제 그 절망과 희망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시대상을 네.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광복동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용두산의 남쪽 그리고 서쪽을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 되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876년에 강제 개항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부산의 어떤 뭐 일본인들의 전용 조개지가 되고 뭐 정관 거류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들이 계속 여기서 생활을 해봤던 거죠.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곳이니까 해방의 기쁨을 가장 먼저 누려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광복이라는 이름도 붙여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광복동에는 일본인들의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네들로 통해서 외국의 문물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유행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선도적인 위치에서 광복동이 존재해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광복동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네. 그냥 이
다니는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이 네. 보면 올 봄엔 어떤 맞아, 유행한 맞아. 유행한 그냥 그치. 아니면 잘 안 어울리는 커플 보면 어떻게 만났는데 남자 똑똑다, 야, 엄청 많이 이런 거 생겼어요. 근데 진짜 패셔니스타 엄청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맞죠? 자, 1950년대 광복동. 네. 이 부네스코 자문단은 이곳에 어떤 문화유산 후보들을 추천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Down upon the canvas, working in a meal, waiting for a chance to pick your Irish field up and up, up and up. See a bird form a diamond in a rough, see a bird soaring high, but the flood is in your blood, it's in your blood. Underneath the storm, an umbrella is saying, sitting with the boys, it takes away the pain. Up and up. Up and up. 네. 네,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 바로 광복동 다방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막 전쟁이 한창인데 다방이 있을 수 있나요? 1909년부터 처음 우리나라에 생겼었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뭐 부산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 광복동을 중심으로 다방이 많이 생겼습니다. 피난 열차가 부산에 도착할 때마다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뿜어내다 보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를 살펴보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약 47만여 명의 사람이 살았었는데요. 근데 51년이 되면 약 84만 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실제 55년을 넘기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산에서 생활을 하셨던 거죠. 물론 이거는 공식 집계가 되고요. 공식 집계 이외에는 따지고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살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관공서라든가 학교 그리고 회사 등이 이제 부산에 내려왔었고 그리고 수많은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산에 왔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안식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다방에 대한 수요도 많이 급증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서 부산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전에도 다방이 있긴 있었지만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렇죠. 다방도 함께 이렇게 성업을 더 하게 되는 거군요. 그 부민동에 가면 네. 그 임시수도 기념관이 있죠. 네. 있죠. 임시수도 기념관에 가면 부산시 상공 전감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이제 네. 당시 우리 부산이 임시수도였던 시절에 어떤 부산에 있던 상업시설들의 위치와 주소 등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문서거든요. 네. 요 문서에 보면 뭐 다양한 상업시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다방도 아주 많이 보입니다. 그 1952년 4월 24일 경향신문을 보면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피난 시절 부산에 매일같이 늘어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판잣집이고 하나는 다방이다. 그 정도였어요. 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방의 개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50년에 47개 했던 것이 51년이 되면 87개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52년에는 99개 그리고 실제로 53년도 6월에는 무허가 다방까지 다 포함했을 때 약 123개 정도 되는 다방이 부산에 존재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언뜻 생각하면 그 전쟁 통에 왜 그렇게 그러니까. 다방이 꼭 필요했을까요? 네.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인데. 왜 다방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피란민들의 생계와 직결이 돼요, 이 다방이. 그래요? 다방이 왜 생계와 생계와 왜 직결되느냐? 다방에서 서빙하면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아르바이트처럼.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결국 피란민들 입장에서 먹고 살려면은 이 정보가 있어야 자기 직장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거처도 마땅치 않고. 근데 다방에 가야만이 이제 일자리와 관련한 정보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생계 유지고 다방에 가야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전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방에 가야 전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중요한 업무를. 결국은 이제 다방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일자리의 매개가 되는 거죠. 당시 이제 그 수많은 다방들 중에서 이 예술인들이 주로 가던 다방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양한 다방들인데 대표적으로 밀다원, 스타, 금강, 춘추, 노건, 청구, 루네상스, 망향, 비원 고전적인 이름들이죠. 가보진 않았지만 그 분위기가 대충 네,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져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문인이나 예술가들이 자기 분야별로 이렇게 모이는
다방들이 따로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뭐 미술 그럼요. 개면 네, 미술 끼리끼리 개면. 노는 거죠. 오. 그래서 보면 문인들은 주로 이제 밀다원과 금강 다방으로 몰렸고 네. 오, 신기하다. 음악가들은 이제 스타 다방, 뭐 비원 별다방. 이런 쪽으로 이제 모였고 그다음에 미술가들은 망향 이런 쪽으로 이제 몰렸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그게 요즘도 그런 게 대학 카페 가면 다방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커피숍이 많잖아요. 네, 네. 맞죠. 근데 그 커피숍도 가보면 복학생들이 가는 커피숍이 있고. 아, 진짜요? 네, 그게 또 있어요, 또. 그러니까 커플들이 가는 커피숍이 있고. 솔로들이 자주 그리고 가는 가서 이 공부하러 가는 커피숍이 있고. 네. 그런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와, 1950년도도. 그때부터. 근데 그렇게 어떻게 말해요? 그 유유상종 끼리끼리.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와. 아, 유유상종 끼리끼리. 그런 말도 알아요. 근데 지연이도 하는 대로 할래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진짜 재밌는데요. 대학로에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에 제가 꼭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본 그 항림다방이라고 있어요. 그게 왜 가고 싶었냐면 예술가들이 거기에 모여서 연극 그리고 연출 뭐 음악 미술에 대해서 옛날에 논했던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LP판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오래된 듯한 그런 쇼파들, 커피잔 네. 그리고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느낌이 참 멋스럽고 옛날 느낌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그 분위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그러네요. 오래된 분위기. 아니, 사무실 겸용이거나 아니면 예술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예술을 논하는 혹은 예술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으로까지 확대가 됐던 거죠. 네. 실제로 이제 백영수 화백의 회상록이 있어요. 보면 성냥갑 속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글 책이 있으신데요. 여기 보면은 나오는 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네. 당시엔 아침 출근처럼 문화인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다 보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다방은 사람들이 넘치고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너무 신기해요. 커피와 네. 다방은 좀 이걸 그 커피가 가지고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 커피에는 왜 카페인이 있죠. 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유럽에서는 이 카페인이 가지는 각성 효과가 그 지식인들에게는 지적 각성을 촉구하고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욕구를 고취시킨다고 믿었어요. 네. 그래서 이들에게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사실 지적으로 각성이 되고 예술적인 어떤 모티브를 얻는 그런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모이면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그 민주적인 그 의식, 그리고 저항 정신, 그리고 계몽 공유를 정신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런 네. 것도 사실은 다 카페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도 사실 일제시대 때부터 이런 많은 문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카페 다방에 모이기 시작한 네. 것은 사실 그 유럽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그 그렇게 해석돼도 네, 되는구나. 네. 느낌 자체가 약간 폐쇄된 광장? 그렇죠. 광장이죠. 네. 예. 네. 아니 근데 그 카페 주인 입장에서는 맞아. 이게 순환이 돼야 되잖아. 순환이 돼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뭐 협력 얘기하고 있고 뭐 철학을 논하고 있으면 순환이 안 되는데 터지잖아, 어떡해요. 터져. 아니, 커피를 빨리 그렇다고 뭐 그래서 여러 잔 그 마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상시인, 네. 시인 이상시인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다방을 열어가지고 5번 말아먹고 6번. 그러니까 그 그럴 수 사람들 있네요.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차 한잔 시켜. 그 당시에는 뭘 마셨을까요? 안 그러나. 1950년대는 그 당시에 뭐 믹스 커피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없을 것 같은데. 쌍화탕? 또 정리 한번 해드려야 되겠고요. 네. 우리나라 커피는 이제 네. 한국 전쟁 이전과 이후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그래요? 네. 뭔가 그래서 있네 또. 한국 전쟁 이전에는 네. 원두 커피를 네. 이렇게 드립이라고 그러죠. 내려서 먹습니다. 우와. 과연 이 인스턴트 커피는 언제 어느 나라에서 처음 개발됐을까요? 진짜 궁금하다. 우리나라 아닙니까? 저도 아니, 우리나라였다고 전쟁통에 생각했거든요. 뭐 언제 갈아요? 그냥 빨리빨리 먹을 그러니까 수 있게. 가면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 제가 아니에요? 실제 알아요. 인스턴트 알아요? 커피 생산량이 제일 많은 건 우리나라입니다. 네. 네. 실제 이제 인스턴트 커피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38년 스위스에서 만들어졌어요. 스위스. 네. 네. 스위스가 이제 이런 식품 산업이 대단히 발달해 있었거든요. 네. 브라질이나 이런 데 콜롬비아 같은 데서 원두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네. 이걸 처치곤란인 거죠. 그래서 이걸 오래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원두를 물로 내려가지고 수분만 제거하고 동결 건조시켜가지고 가루로 만든 이게 인스턴트 커피예요. 그래서 이건 오래 보관할 수 있죠. 그래서 창고에 보관해뒀는데 네네. 보관해두고 있는데
세계 제2차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져버렸어. 네네. 군인들에게는 일종의 약간의 카페인이 필요했던 거죠. 네. 각성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공포나 두려움을 좀 떨쳐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 미군 전투 식량 그러면 시레이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시레이션은 조리하지 않는 전투 식량이거든요. 네. 바로 먹을 수 있는. 네,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레이션에는 반드시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 전쟁 때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인스턴트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아까 그 부산에 한때 그 광복동 일대만 많을 예. 때는 120군데가 맞아요. 넘는 예. 커피숍이 예.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커피를 공급해야 되는데 진짜. 그 당시에 어디서? 커피를 수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사실 커피는 정식 수입품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많은 커피는 도대체 그러니까 어디에서 네. 공급이 되었느냐. 이 전쟁 시기에 커피가 들러 나오는 것은 이제 미군 부대. 그러니까 미군 부대 이제 PX 이쪽에서 이제 커피들이 주로 흘러나왔다. 이런 그러면- 얘기를. 그리고 사실이었고.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부산의 뭐 국제시장이나 예. 자유시장으로 몰리고 그렇게 몰린 것이 이제 부산에서 다 서울, 대구, 뭐 광주 이런 쪽으로 네네네. 이제 다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지 부산에 다방이 있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실제로 1876년에 개항이 되면서 커피가 최초로 도착한 곳이 부산이었고 그리고 네. 한국 전쟁 때는 또 부산에서 이런 커피들이 전국으로 보급됐다. 네. 일종의 총판 역할을 했다.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광복동에 있던 그 1950년대의 다방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 다방의 흔적은 다시금 이 전포동 카페 거리에서 복원되고 부활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커피 역사는 부산에서 그럼요. 시작을 하고. 진짜. 와, 이게 중요한 사실. 부산이 없었으면 우리 커피 못 그러니까요. 마셨네요. 맞네. 자, 그럼 브네스코 문화유산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밀다원은 광복동 로터리에서 시청 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있는 2층 다방이었다. 아래층 한쪽에는 문총 간판이 붙어 있었다. 간판 바로 곁에 달린 도어를 밀고 들어서니 키가 조그맣고 얼굴이 샛노란 평론가 조연식과 그와는 반대로 키가 훨씬 크고 얼굴빛이 시뻘건 허윤이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중구를 보자 반가운 얼굴로 손을 내밀었다. 당신도 왔군 하는 것이 조연식이요. 결국 다 오는군요 하는 것은 호윤이었다. 중구는 친구란 것이 이렇게 좋고 악수라는 것이 이렇게 달고 향기로운 술과 같이 전신에 퍼져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네, 두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 김동리의 소설 밀다원 시대였습니다. 네. 아, 재현 씨 다시 봐야겠어요. 멋있다. 그 예전에 김동리 씨인 줄 알았어요. 멋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네. 실제로 이제 광복동 다방 중에 이제 밀다원 다방이 있었어요. 이제 간판을 보면은 이제 다방 밀다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세로로 만들어졌는데 1955년에 현대문학에 이제 발표가 됐던 건데요. 네. 재미있는 것은 작가 이제 김동리 선생께서 피란 시절에 당신이 직접 겪었던 일들을 피난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이 소설로 엮은 것은 이 시대 내가 정말 전쟁을 겪어보진 못했지만 네. 이걸 읽으면서 눈앞에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김동리 소설가 하면은 저는 문효도밖에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 밀다원 시대를 정말 안 읽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내용이 뭐 어때요? 대충 보면요. 네. 주인공 이중구가 일사후퇴 때 기차를 타고 부산역까지 내려옵니다. 네. 그런데 가족을 다 남겨두고요. 혈혈단신 홀몸으로 내려와요. 근데 그가 이제 부산을 딱 도착했을 때 부산은 자기가 그리던 그런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아니라 정말 끝의 끝, 막다른 끝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 그 처음 시작에 끝의 끝, 막다른 끝, 허무의 공간 이런 단어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피나놓은 그 기차를 타고 만약에 내가 내 가족과 내 딸과 내 남편을 데리고 만약에 그 기차에 올랐다가 부산역에 내려서 딱 도착을 했더라면 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왠지 알 것 같은데 부산으로 시집 왔을 때 그 기분이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끝에 그 기분이 지금 나온 거예요. 아우 나 지금 더 올라오네. 그렇지. 알고 봤더니 그게 내재돼 있었던 거야. 똑똑하네. 거기에 나와서 했던 가장 감명 깊었던 한 문장이 뭐가 그렇게 즐겁단 말이냐. 나도 그게 감명 깊더라. 네. 이만 한마디였어요. 이 전쟁통에 이 전쟁통에 뭐가 그렇게 상황을 즐겁단 말이냐. 설명해 그렇죠. 실제로 이중구는 이제 부산에 도착을 했을 때 뭐 수건 그리고 타올, 네이 한 장이 들어있는 작은 손가방, 낡은 손가방 하나를 들고 이제 부산에 왔었던 거죠. 네. 호를 단신으로 이제 부산에 왔다 보니까 사실은 만박했던 거였어요.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문총 사무실 2층에 있는 밀다원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고 네. 그 밀다원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말 그대로 무엇이 그렇게 즐겁단 말이냐 이런 느낌들을 받아왔던 거죠. 주인공인 이중구 네. 그 사람이 이제 김동리 자기 어떤 뭐 자기의 모습을 그렇죠. 글로 이제, 썼다고 보면 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당시 존재하셨던 이제 이봉구 선생이 이제 이중구의 또 다른 이제 이름으로 나온다고 네. 얘기를 하시지만은 네. 김동리 자신의 모습을 뭐 그러니까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영한 다른 인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그 암울했던 느낌 그런 게 맞아. 글로 딱 이렇게 정확하게 눈앞에 딱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밀다원 시대는 지금 임시수도 기념관이죠. 서구 구민동에 가면 임시수도 기념관이 있는데 그 뒤쪽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밀다원 시대를 재현해 놓은 이제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시절의 찻잔 네네네. 그리고 이 밀다원 시대가 발표됐던 1955년의 현대 문학도 이제 전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사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추정으로 네. 추정으로만 거기를 이랬을 만들어 것이다. 예. 그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기억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의 문화극장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광복로에 가면은 KB국민은행 건물이 되어 있는데 네. 이걸 종합 이 전시 공간 및 창작 공간으로서 만들었는데 일주일 만에 전쟁이 터지니까 여기가 아이고, 어떡해. 국회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네. 임시 그러다 국회. 보니까 네. 부산 지역의 소위 말하는 종합 문화 공간이 사라지게 된 거죠. 안타깝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방이 그런 역할들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네. 네, 백건우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그 비원이라는 다방에 가가지고 네. 음악을 들으면서 청음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네, 부산에 있던 다방들은 다방이 그렇네요. 와. 문학, 음악, 미술 이런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네. 아주 주요한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진짜 유명한 노래 생겼어요.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네. 노래 배워요. 불러볼게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만들어진 네, 노래라는 전쟁 거죠? 때문에. 2차 왜냐면 대전? 그때는 그 피난자 엄청 많고 네. 그리고 그 시민들 기분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노래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위로받고. 네. 우리도 기분이 좀 좋아지면 좋. 불어볼게요. There'll be bluebirds over the white cliffs of Dover tomorrow. Just you wait and see. There'll be love and laughter and peace ever after. Tomorrow, when the world is free. 어땠어요? 야, 로라 노래 잘하네요. 너무 잘한다. 어렸을 때 진짜 가수 되고 싶었는데 진짜 잘한다. 남자친구 만나서 네, 아유, 맞아. 미래는 불투명하고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당시에. 상황에서 다방을 드나든다는 거 이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다방을 어떤 시선으로 봤나요? 근데 제 취향은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일을 하러 가서 뭐 얌생이 짓을 해서라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그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게 말이 아니죠. 됩니까? 작품을 가장으로서? 만들어야지 그걸 또 팔아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비를 보시면 얻어올 되는 수 거죠. 있으니까. 이제 일반 피라민들 입장에서는 뭐 부두 막노동 일을 하더라도 그날 하루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지만 이제 소위 그 예술가들 입장은 다소 고급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정보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좀 안정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고운 손으로 뭐 노동일은 좀 힘들었었겠죠. 물론 아니 먹고 살기가 힘든데 고운 손이 어딨어? 그러니까. 해야지. 꿀꿀죽이라도 끓여야지. 죄송합니다. 작가들은 정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 그리지 않으면 네. 참을 수 그리고 없고 뭐 절박하면 어디에다가도. 절박할수록 더 쓰고 싶어요. 예. 1950년대 태어나셨으면 네, 밀다원 죽돌이가 돼 있지 않았을까. 두 분. 제가 제 책이 사실은 광안리에 있는 카페에서 저 그 광안리에 있는 카페를 2달 동안 매일같이 다니면서 예. 썼어요 거기서. 아, 거기서도 뭐 자살한 시인 얘기가 맞아요. 나오는데요. 박운삼의 예. 예. 문인들 가운데서도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분들이 몇 계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일다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운삼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됐지만은 실제 낭만파 시인이었던 정운삼 시인의 자살 사건을 이제 다뤘던 거죠. 아, 네. 뭐 이제 시련의 아픔을 견디지 못했고 뭐 이런 그리고 그 허무적인 시대에서 뭔가 자신의 역할이 없었던 뭐 그런 느낌들, 허무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하셨는데 그 황순원의 고개사라고 네, 그 책도 네. 보면은 피난 시절에 내가 이 외줄 타는 것처럼 그 아, 위태위태한 내 위태위태한, 모습을 그렇죠. 그렇게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네.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읽으면서 감정적으로 되게 이 분들이 얼마나 괴롭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을까. 밀다원 시대에는 문인들의 여러 문인들 군상의 어떤 집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이 황순원 선생의 고개사는 그 문인 중에 한 사람의 어떤 내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이 맞아요.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데 근데 이 밀다원에 모여있던 모든 작가들에게 공통적인 지점들은 뭐냐면 무기력함이에요. 맞아. 이 양반들은 전쟁 이전에는 선생님 소리 듣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쟁이 딱 터지고 피난 내려와 부산에 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가라는 재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먹고 사는 네, 문제가 가족들한테 더 많으니까. 방 하나 구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피난 시절에 어떤 작가들이 쓴 글들을 보면 전부 이런 무기력함. 이것들이 아주 대세를 이룬다고 그러죠. 1950년대라고 하는 이제 책을 내셨던 고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 시기에 나왔던 그런 그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은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혹독하고 가혹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제대로 대변했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든가 전쟁과 평화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문학 작품들이 나오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을 사실 조금 토로하기도 합니다. 네. 예. 하지만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시절의 한 단면으로서 이 피난 시절의 문학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건 그래도 문화유산으로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qu'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자, 부네스코 문화유산 마지막 후보 지금 화면으로 보시죠. 네, 마지막 문화유산 후보 이중섭 화백의 은지화. 은지화. 네,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은지화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은을 바탕으로 한 종이 그림이니까 상당히 귀족적인 어떤 화풍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허잘것없는 게 은지화예요. 왜냐하니까 담배라는 것이 담배 내용물 이 자체가 습기에 약해요. 네. 근데 이제 담배에 이제 껍질이 있는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에 싸는 것, 즉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알루미늄 박치라는 종이가 이제 싸져 있어요. 8.5에 15cm 손바닥만 해요. 근데 이거를 펴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린 건데 아마 이 화구를 사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세계적으로도 그런 유사한 예가 없는데도 그 이제 은지화 자체가 이제 피란 시절의 어떤 이 미술 세계를 또 대변하는 그림이다 보니까 이 은지화가 유명하게 된 것으로. 이중섭 화백은 그 평안남도 평원군 출신이셨습니다. 네. 출신이셨는데 이제 일본에서 그림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그림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일본인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 이제 원산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살고 계시다가 한국 전쟁이 터지자 이제 그 피난을 내려오신 거죠. 네. 가족들은 일본으로 이제 가고 네. 혼자 남으셔가지고 이 부산과 통영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영수 화백의 이제 성냥갑손 메시지라는 책을 보면 여기도 이제 이중섭 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금강다방에서 이제 주로 두 분이서 은지화를 또 많이 그리셨대요. 근데 다방의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송곳이라든가 날카로운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그리다 보니까 네. 이게 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서 이렇게 꾹 찍히거나 아니면 이게 좀 벗어나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재료가 없이 또 이중섭 화가가 이 은지화의 그림을 그리는 걸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제 담배 은종이를 모아서 갖다 주고. 주기도 하고 그런 스토리도 있죠.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다방에 앉아서 은지화 그리면서도 속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예를 것 들어서 같아요. 이중섭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아내를 일본으로 보낸 이유가 도저히 국내에서는 이 전쟁통에 아내를 어떻게 제대로 이 건사를 못 하니까 이제 차라리 친정으로 보냈던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제 이중섭 그림을 보면 가족을 보고 싶어 하는 그게 그림에 절절히 묻어 나와요. 보면 이제 한날 이제 백영수 화백이 금강다방에 이제 앉아 있는데 늘 이제 군복 이제 때 묻은 그 기름 때 묻은 군복을 입고 다니셨다고 하시거든요. 네. 이중섭 화백이 이제 딱 오더니 손 앞에 뭘 내밀어요. 네. 백형 이거 써 하면서 내밀었는데 보니까 한 3분의 1쯤은 쓰고 남은 흰색 물감이었대요. 그걸 왜? 근데 흰색 물감 같은 경우에는 화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물감이고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의 화구라든가 미술 재료들은 다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섭 화가한테 아주 중요한 물건인데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백영수 화백이 아니 이건 뭐 이 정도 필요한 거잖아. 이거 왜 나한테 주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나 돈 좀 줘. 파는 거네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급해서 자기한테 너무 소중한 걸. 그래서 이제 백영수 화백이 이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집어서 이제 주면서 네. 이중섭이 그걸 받고 나가는 금강다방 입구를 보니까 정말 헐벗은 아내가 이 군복을 기워서 만든 그 저고리에 정말 맨발이 나와 있는 고무신을 신고 아이를 업고 있더래요. 거기에 이제 돈을 쥐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봤던 거죠. 이 시절을 온몸으로 겪었던 그런 예술가들에 대한 가장이었네요, 진짜. 이야기가 아,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 네. 가슴이 너무 슬퍼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염수 자네 요즘 작품은 하고 있는 겐가?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어디 그림에만 매달릴 수 있는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그래,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도 옛날처럼 그림도 다시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전시회도 멋지게 함 열어봄세. 그림쟁이가 그림 그리는데 시대가 어딨나. 붓이 분질러지면 손가락으로, 종이가 없어지면 흙바닥에라도 그림을 그리는 게 그게 바로 그림쟁이야. 그래, 중섭이 자네 말이 맞네. 응? 자, 한 잔들 하세. 응?
허건 날 여러 그럼 술만 처먹지 말고 안주도 좀 시켜먹고 그러란게. 자고로 요 목구멍에 기름이 잘 흘러야 술도 흐물나게 만나는 법이지. 우리 이 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술값은 누가 계산하는겨? 오늘 술값은 이거면 되지 않으려나? 나중에 돈이 꽤 될지 누가 알겠어. 잘 간직하세요. 아니 방금 저 장소 어딘지 알려주세요. 내가 주스러 가야 되는데요. 저게 얼마인데 저게. 진짜 그게 그렇게 값진 그림이 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랬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 은박지가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그렸을 거라고도 추정되는데 저게 이제 보관을 하는 이런 측면이라든지 이제 처음에 저 아주머니께서도 구겨서 버리듯이 그쵸. 누가 보더라도 이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네. 맞아. 그저 그냥 낙서하듯이 해놓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남아있는 숫자가 그만큼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가져요. 지금 몇 점 정도 남아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사실 그 부상 선생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아마 한 300점쯤 안 될까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를 취재했던 어떤 기자 입장에서는 한 120점 정도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은지화가 뭐 한때 뭐 수백 장이 돌아다닌다 그러는 것이 아마 모조들도 같이 안 있을까 싶어요. 시립미술관 가니까 은지화도 네. 굉장히 많이 네. 전시가 돼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한 장당 얼마쯤? 방금 저 얼마짜리 술상이겠습니까? 좀 뭐 해봤자 뭐 지금 돈으로 지금 돈으로 2, 3만 원 뭐 정도 1, 2만 원?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 네. 제주도에 가면 이중섭 미술관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 이 이중섭 미술관에서는 해마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제 이 은지화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 네네. 구입을 하는데 그 2014년도에 은지화 2점을 구입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쓴 돈이 8천만 원이랍니다. 보통 거래되는 가격이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미술품 재테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 술상이 4천만 원짜리 술상인 거예요. 그걸 구겨서 버리신 거예요? 값비싼 은지화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어떤 걸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원래 이중섭 하면 저희가 그 소그리 네, 딱 맞아요. 떠올리는데 은지화 하면 또 어떤 대표작이 있나요?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이제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도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도원에서 이제 아이들과 노는 모습에서부터 마지막에 복숭아가 다 떨어지고 난 이후의 모습까지 네. 총 5편의 연작을 그리셨는데요. 이 도원이 최고의 걸작품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히고 있고 55년에 이제 미도파에서 서울의 미도파 화랑에서 이 은지화 전시회가 열렸을 때 그 당시 이제 미 공보부의 미 대사관에 있는 그 아더 맥터가트라고 하죠. 이 분이 은지화를 3점을 구입을 해서 그 당시 이제 뉴욕 미술관 쪽에다가 이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56년에 이거를 소장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화가로서는 처음으로 20세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서양 미술의 1번지에 입성하게 됐던 그 은지화가. 예. 은지화가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드릴게요. 네. 지금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이중섭 특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섭 탄생 100주년, 작고 60주년을 기리는 특별 전시인데 다 갔다 오셨죠? 들어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가슴이 찡해지고 뭉클해져서 나오는 그런 특별 전시거든요. 저 판매원 아니고요. 부산하면 또 이중섭 거리도 있잖아요. 있죠. 있어요? 네, 지금 그 동구의 호랭이 이바국길 위에 보면 여기 지금 범일동 1497번지가 이제 이중섭이 범일동에서 생활했을 때 그런 주소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규안동포 마을로 이렇게 하나의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51년도 12월부터 이제 53년까지 이제 부산에서 생활을 했을 때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피난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부산의 범일동이죠. 그래서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 이제 범일동 풍경도 이제 이때 등장을 거기서 나온 했었고요. 거구나. 이제 이중섭의 그런 무게감을 잘 담아내고 확실하게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중섭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찾아가면 이중섭에 대한 그런 좀 좋은 정보들 그리고 그의 따뜻한 마음들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귀포에 가면 이중섭 미술관도 있고 이제 이중섭이 같은 산책로 거리 등이 이제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했던 곳을 살려서 마치 제주도가 이중섭의 고향인 것처럼 하는데 여기는 불과 얼마 있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부산에 피난 와서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이곳인데 이중섭 편지에 보면 대청동 1가 20번지라고 나와요.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냐면은 이제 남성초등학교 바로 앞쪽이 대청동 1가 20번지가 되는데 왜 중국에서는 이것을 눈치를 못 채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피란 시절 문화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중섭에 대해서 좀 더 알았더라면 이런 부분들을 부산에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네요. 중구에서도 벽화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뭐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뒤늦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런 게. 왜 이때까지 우리가 먼저 주체적으로 못하고 뒤늦게 나오는가 하는 문제죠. 말씀하세요, 선생님. 네. 저희 중구청장께. 화내지 마시고 중구청장님께 김은숙 중구청장께. 오늘도 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오늘은 색다른 또 무게감이 느껴지는 맞아요. 그런 문화유산 후보들이었습니다. 뭐 세 개다가 다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으니까 도대체 뭘 뽑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소장님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우리가 부산이 이중섭을 재발견해야 된다. 즉 그 가족을 사랑하던 그 마음 그리고 전쟁 시기에 은지화에 그렸던 어떤 새로운 어떤 미술의 장르를 택한 이런 측면으로 봐서 짧게 은지화로 하겠습니다. 은지화로. 은지화. 소설 밀다원 시대를 선정했어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연하지 뭔가 피부로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이중구의 삶을 통해서 그냥 간접적인 그 시대상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족에도 다시 한번 생각했고 그리고 이 소설이 없다면 저희가 그 시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써준 김동리 작가에게 박수를 보내며 저는 감사의 뜻으로 밀다원 시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복동 시대라는 주제에 좀 부응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광복동 시대가 그러니까 광복동 시대에 이 다방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문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더 남겨지고 그리고 에피소드화되고 어떤 문학 작품으로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아쉬운 부분은 그 실체가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광복동 다방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오늘. 왜냐면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화가. 그러면 은지화? 그래서 저도 다방에서 그리셨다잖아. 이중섭 은지화 선택하려다가 다른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설로 상상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치 보듯이. 책은 진짜 우리 역사에 하고 우리 미래에도 진짜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밀다원 시대. 확실히 그 여성분들이 감수성이 좀 똑똑하니까 똑똑해서 광복동을 얘기할 때 늘 부산의 허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늘 언제나 광복동은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면 1950년대에 이 광복동의 허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전 다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방이 있었기에 밀다원 시대도 창작이 될 수 있었고 이중섭의 은지화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흔적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유산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언젠가는 또 부산에서 비록 다른 공간, 다른 세대에 의해서 반드시 저는 부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방 문화, 이것은 꼭 부산이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다방 자신 있게 오늘 문화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광복동 다방이 두 분, 밀다원 시대가 두 분, 은지화가 한 분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은지화를 택하게 됐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시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 걸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아니 저는 그 시작할 때부터 이미 오늘은 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이 영화제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인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중석 파베리. 은지와 은지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최악의 상황이 다가왔네요. 2대2. 네. 저는 광복동 다방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 앞서 뭐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광복동에 있었던 그 거리를 한번 살려보면 좋겠다. 어려운 결정으로 오늘 제11회 유네스코 위원회 문화유산으로 광복동 다방이 선정되었습니다.